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출퇴근 대통령 시대와 함께 소통 플랫폼으로 평가받았던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불미스러운 사태로 중단됐고 그 자리엔 가벽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보다 3배 이상 늘면서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니라 보통세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 종합부동산세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까지 다뤄봅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오늘은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 없이는 출근길 약식 회견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약식 회견 중단 결정이 내려진 거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8시 55분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식 회견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지금으로는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불미스러운 사태는 그저 설전이 아니라 퇴장하는 대통령의 뒤에다 소리치듯 질문하며 분탕질을 시도한 기자의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MBC에 대한 징계에 앞서 지난 19일 출입기자 간사단의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견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로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 등록 취소나 출입 정지, 기자 교체 등 3가지 방안을 예로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출입기자를 징계하려면 기자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간사단은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MBC가 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며 MBC 기자가 출입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도 간사단의 판단 영역이 아니고 특히 약식 회견에 대해선 아직 규정이 없는 만큼 입장 정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단은 어떤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고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질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이 의견을 내지 않은 만큼 자체적으로 MBC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약식 회견 자리엔 가벽이 등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비공개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와 총리 주례 회동 등을 소화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에 들어서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대통령이 들어서는 통로, 그러니까 약식 회견을 하던 자리에 가벽을 설치해 완전히 막았기 때문입니다. 설치한 건 어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분야 등 비공개 일정에서 협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경호상, 보안상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기자단은 당시 외신들도 와 있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실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영상을 송출도 보도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벽 설치 또한 MBC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직접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식 회견을 중단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지난 6월에 나토 정상회의 일정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적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뒤 그 기간에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의 갈등을 이유로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잠정 중단 결정은 지금까지 1년의 논란에도 사과 한 마디조차 없었던 MBC가 초래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중요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과 관련해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 보완을 빌미로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 간의 분위기가 바뀐 대목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에 일단 진전되고 전향적인 의견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여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엇갈린 결론을 냈던 여야가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습니다. 특히 반대 입장을 유지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예산 처리 이후에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개인적 입장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진전되고 전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야 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3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전 11시쯤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됐고 오는 24일부터 60일 동안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언급한 대로 여야 회동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합의가 나오면 또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 이후에 주말 동안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여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맹폭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선 민주당 지도자들이 그랬듯 이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다만 당내에서도 조금씩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정 실장의 개인 비리 사건은 분리 대응해야 된다며 당이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세 소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놓고 민주당의 제안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 요구대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행을 예고해 거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피의자 추가 입건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인 조사 등 이른바 윗선으로의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먼저 이임재 전 서장 아직 조사 중인데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오늘 아침 8시 50분쯤부터 피의자로 출석해 7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도 각각 14시간, 9시간 가까이 조사한 데 비춰보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 조사 역시 긴 시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전 서장은 출석에 앞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기동대 투입 요청은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동대 투입 관련해서 서울청이랑 주장 엇갈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그로부터 31분 뒤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참사의 1차 책임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112 상황실장에게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 상황을 알게 된 건 밤 11시쯤이었다며 일부러 늦게 대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특수부는 이 전 서장이 사전에 다른 방법으로 참사를 이미 알았지만 조치가 늦었던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보고서에 기재된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도 긴 시간 조사받고 있는데 특수본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이 전 서장 출석 1시간 뒤 특수본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하는 최 서장에게 취재진 질의가 잇따랐지만 최 서장은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소방 대응 관련 2단계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주사에 응하겠습니다. 피의자 조사 처음 받으시는 건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주사에 일단 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2차례에 걸친 공동대응 요청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는데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용산소방서가 참사 당일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안전근무조 근무지를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으로 정했지만 최 서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그로부터 180m 떨어진 이태원 안전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의혹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참사 당일 근무지에 배정된 직원들을 조사하고 CCTV와 휴대전화 위치 등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수사 1라운드가 일단락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 확대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특수부는 이번 주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를 포함해 앞서 불렀던 피의자를 2차, 3차 소환하더라도 다음 주 초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러 기관이 참사 원인에 얽힌 만큼 각 기관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 책임자까지의 수사는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추가 입관을 통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할지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직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판단해본다는 방침입니다. 참사 당일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적과 관련한 논란 역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사건을 통보했지만 이첩 결정 전까지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고발인 조사 시점을 조율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수사 확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윗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대응 과정에서 유족들끼리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요청에 연락처는 물론이고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아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에선 왜 국무위원 말을 믿지 못하냐고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뒤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는 겁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유족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의 유족의 연락처는 물론 명단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에 이 장관은 발끈하더니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급기야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느냐며 억울함까지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장관 설명과 달리 행안부는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틀 뒤 서울시가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한 겁니다. 유가족 정보가 빠진 자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족의 이름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작 장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셈입니다. 왜 국무위원을 못 믿느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상민 장관. 참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며 잇따라 구설에 오른 데 이어 다시 한번 신뢰에 흠결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겨냥한 폭로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고 지방선거 때 선거자금도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남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게 바로 오늘 새벽인데 오전부터 법정에서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네요. 네, 오늘 새벽 구속기한이 끝나 1년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남욱 변호사는 오전부터 곧바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을 받고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남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인데요. 마침 증인 자격으로 오늘 법정에선 남 변호사는 검찰 측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조사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느냐고 검사가 묻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 있었다는 걸 2015년 2월부터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를 말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땐 선거도 있었고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뇌물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분들이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지방선거 무렵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22억여 원을 받아서 이 가운데 12억여 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최소 4억 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시장 대선 자금으로 전달된 거로 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구속된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된 내용인데 남 변호사는 당시 이 대표와 선거운동을 같이 하던 시의원이나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수천만 원씩이 건너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자 이 대표 측에 선거 자금을 지원했는데 선거 이후론 김만배 씨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2014년 말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그 사이 김 씨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와 의형제를 맺고 천화동인 지분도 나눠주기로 합의하면서 주도권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선 이재명 시장이 남 변호사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남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에서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시장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시의원이었던 김용 부원장 역시 최측근으로서 자금 조달을 주도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 중 폭로를 이어가면서 휴정 시간을 비롯해 법정 밖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는 아직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일당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곳 법원에선 어떤 추가 폭로가 더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시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오는 24일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며 종부세법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일단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더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30만 7천 명, 고지세액은 7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인데요.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 수준입니다. 고지세액은 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고지 인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31% 급증했는데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엔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33만여 명이었으니 5년 만에 3.7배나 급증한 겁니다. 세액은 2017년보다 11배나 늘었습니다. 적지 않은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23만 명 세액으로는 2,498억 원인데요.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50.3%,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542%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44만 원 줄어든 108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부는 지난 5월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9조 원에 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르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가액 비율 인하나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의 조치를 도입했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기본 공제 금액을 높이고 다주택자에 무겁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국민 부담이 더 늘지 않도록 개편안에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에 초고층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준공 40년 가까이 된 강남구 대치동의 미도 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높이 제한 35층 룰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재건축 사례인데요.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일대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1983년 준공된 대치 미도 아파트 신속 통합 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통기획안을 통한 대규모 재건축은 이달 초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미도 아파트 재건축은 35층 규제 폐지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3월 35층 규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해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치 미도 아파트는 면적 19만 5천 제곱미터에 2,400여 세대를 갖춘 대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하겨울역과 대치역, 양재천과 맞닿아 있어서 한때 대치동의 대장아파트로 불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면 미도 아파트는 최고 50층
3,800세대로 건축됩니다. 단지 중심부에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하고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으로 괴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층과 중저층이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됩니다.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음마아파트와 함께 대치동 일대 개발 밑그림이 완성된 셈입니다.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부는 신통기획발 초고층 재건축 바람이 침체 국면의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나 체납 정보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예비 세입자가 요청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선순위 보증금 임차인 정보와 같은 임대차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134만 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5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 746조 3천억 원의 60.7% 수준입니다. 서울이 247조 2천억 원으로 33.1%를 차지했고 경기가 23.3%, 인천이 4.2%였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하락과 겹친 만큼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도 금융투자 수익의 최대 25%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대 경영대 교수이자 네, 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 교수님, 종합부동산세 참여 정부 당시에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122만 명, 4조 1천억 원. 더는 지금 보면 언론에서 부자세가 아니라 보통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5년 전만 해도 이 보유 주택 보유수 1,300만 가구 중에서 33만 가구인 2.4%만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택 수가 한 1,500만 건으로 이제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122만 건이 돼서 거의 8%가 이제 과세 대상이 돼서 이제는 일부 계층이 아니라 이 보편적인 세금이 됐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이제 받게 돼서 그야말로 많은 그 납세자들이 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도 뛴 만큼 또 대상과 금액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 그 집값이 좀 예상보다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변수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종부세가 부과될 기간에 보니까 실제는 그 엄청난 부동산 가격이 뛰었고 다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좀 하향으로 추세가 된 거는 금리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그 계획 발표 등 이런 영향이 더 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역전 현상이라고 하던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올랐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세 원칙으로 보면 실제 그 거래 가격이나 그때의 그 공정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과세 표준을 하는 경우는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다만 이런 공시 가격에 대해서 한 2020년 중에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목표치를 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했고 거기에 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무리하게 공시가를 가격을 상향시킨 그러한 것들이 그 파급이 지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특히 공시가격은 세금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료 등 공과금 한 60여 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릴 때도 신중해야 되고 또 조정을 내리거나 하는 조정도 신중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고지가 된 상황에서
대상이나 세액이 지금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올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내년에는 조금쯤 현실화율이 좀 적용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도 좀 뭐 종부세 개편 필요성 보고서도 국회에 또 제출하게 되는데 어떤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원래는 이 조세의 헌법에 의하면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국회가 정해서 의도된 증세나 감세는 세율로 해야 돼요. 근데 공시가격은 교통부 장관이 이걸 하게 돼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고 내려서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재 지금 시국에서 보면 여당은 시행령 같은 그런 거에 의해서만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 그렇게 이제 공시가격 등을 이제 조정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야당과 협의해서 그 세율 등 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담 등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8%라는 게 전체 국민의 8%도 아니고 주택 보유자의 8%이기 때문에 사실 조세 저항에 불붙나 저희도 이런 제목 달았습니다만 조금 접근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 게 사실이지만 아무튼 지난해 대비 올라간 건 사실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또 시장 상황으로 교수님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고민이 많고 지금 세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주택의 우리 그 가구 수로 하면 우리나라 한 2,500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한 4% 정도 될 거로 한 4, 5%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그 상당히 이제 급격히 늘어나니까 대상자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 그 조세 부담 그 수용은 대단하게 다른 사람보다 심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 등 사회적인 이제 논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 경정 청구가 79.1% 급증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경정 청구 올해만 해도요. 그 이 심판 청구 등이 3,280건 정도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280건인데 뭐 말할 수 없이 증가가 됐죠. 그것은 뭐냐면 뭐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떠나서 국민들이 이 세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나타나는 수치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284건에서 3,284건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그 정부 발표 보면 지금 한국의 재산 과세가 그 부담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부담 현실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보유세가 낮다고 했지만 그 2020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제 갖게 됐고 OECD 평균 그 2021년과 올해까지 하면은 기획재정부에서도 훨씬 상회할 거라고 이제 발표할 정도로 그다음에 보유세하고 거래세 합치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OECD가 1위 정도가 된다고 하는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세금을 종부세나 또 다주택 과세는 OECD 국가에서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국민의 그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안으로 하려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율 등으로 좀 반영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관련해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얘기입니다. 연간 5천만 원 넘는 금융투자 차익에 대해서 최대 25%까지 과세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이제 도입될 예정인데 지금 야당이나 그러니까 여야 간에 좀 입장이 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 금융투자 소득세 거기서 말하자면 주식을 팔아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 그 대주주 아니면은 과세가 되지 않았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과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아주 그 너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소액 투자자들이 이래다가는 괜히 뭐 일부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좋지만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고 회복 속도가 늦어지면 결국은 손해보는 거는 소액 투자자라고 보고 지금 일단은 유예를 해서 일단 시장을 안정화한 후에 그런 과세를 하지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금투세 도입이 처음 결정된 게 2년 전인데 지금 다시 논란이 되는 거는 시점의 뭐 경제 상황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 정부 들어도 7월 달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예 얘기를 이제 나왔고 주식시장이 안 좋아졌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해서 그런 측면이 지금 반영된 것이지 물론 기본적으로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좀 유예를 해서 시장 안정화 추세를 좀 보고 그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또 동학개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도 크다고 하는데 일단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뭐인가요? 이유는요. 네. 자기들은 이제 그 5천만 원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 내거든요. 네. 상당한 돈이죠. 5천만 원이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소득세를 자기들이 뭐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15만 명 정도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많은 건 아닌데 네. 다만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괜히 뭐 세금 얼마 걷다고 한 1조 내지 2조 정도 사이가 될 텐데 예정되면은 그거 걷자고 주식 시장이 침체되고 회복 속도를 느리면은 결국은 동학 투자 또 개미 투자 뭐 소액 투자자들이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됐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른바 큰 손들이 투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걸 더 우려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이 세율도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예만 들어도 더 높고요, 양도소득세도요. 그래서 이러한 또 우리나라 높고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투자를 옮긴다거나 네. 투매나 여러 가지 그런 작용. 또 근년에는 또 이 대만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이 폭락한 또 사례도 있었고 해서 좀 뭔가가 불안한 도입하는데 좀 상당한 이제 신중한 그런 입장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정부 여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네. 야당은 다른 안전장치들도 있다. 네. 그냥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야당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야당이 반대를 했었죠. 그러다 예. 최근에는 야금 증권거래세를 좀 낮춰주면 좀 2년 유예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지금 제의를 한 상태고 그러나 이제 그 증권거래세에 제의한 걸 수를 보니까 그것도 한 2조 가까이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2조가 깎아주면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유예를 하자 하는 게 정부와 그 여당의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부터 조세 소위가 이제 서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검토를 좀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마침 조세 소위에서 오늘 네. 오후 2시부터 이 문제를 법안 심사로 다루고 있는데 여야가 사실 여야 모두 동학개미라고 하는 이 계층의 어떤 민심을 거스르긴 부담스러울 텐데 이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전문가는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세금들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그러한 견해에 따라 종부세니 금투세니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또 영향을 받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생각적으로 갈 확률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뭐 야당이 반대를 합니다만 개미 투자가 여간 많습니까? 1,500만 명 정도가 이게 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서는 아마 잘 그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는 보입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보면 증권거래에서 추가 인하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안 철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을 달리면서 그렇습니다. 정쟁화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홍콩이라든지 대만 이런 데는 정권 거래세만 있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양도소득세만 있고 이렇게 있고 대부분은 어느 한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단타, 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나온 것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증권거래소는 장차적으로 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속도를 바로 내년부터 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어차피 저도 증권거래세는 좀 내리고요. 양도소득세를 가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만 그 속도나 그런 것들은 좀 그 여야가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2달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개량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사활을 걸 정도다. 사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방역 당국은 꼭 접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정규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개량 백신이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면역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치사율에서 독감의 2배고 사망자 수는 100배가 넘는다면서 훨씬 더 위험한 코로나19를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새로운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개량 백신을 맞은 사람은 백신 미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정 단장은 고위험군 예방접종률이 오르고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면 사망자를 30% 줄일 수 있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토록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건 겨울 재유행 기간 인명피해가 커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확산세는 주춤한 반면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2달 사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이 추세라면 겨울 재유행 정점 때 하루 사망자가 200명까지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예약 없이도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고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정밀 방역으로 전환한 이후 감염이 확산하자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에 이어서 스자좌, 우한 등 대도시에서 부분 봉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쇄 지역에서는 가구마다 한 명만 24시간 내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고 생필품 구매를 위해 2시간 외출할 수 있습니다. 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적용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사라지면 범법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면서 일몰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노동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를 대체한 주 52시간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엔 연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즉 주 60시간 근로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 이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하냐면 바뀌면 그냥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뭐 할 수밖에 없잖아. 뭐 당연한 거죠. 거기 납기 못 마치든지 수출 납기 못 마치든지 아니면 납품 못하면 거기 페널티 받게 되는데. 기업 환경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가 아마 도입된다면 사실 스타트업계에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노동계는 정부 지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추가 연장 근로제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적용을 하고 대신에 거기에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뭐 채용을 하거나 고용을 했을 때 거기에만큼 그만큼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금액 뭐 차액을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근로제 일몰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연말 전까지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7일 시행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를 오늘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현재까지 이의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영어 듣기 음질이 불량했다는 의견이 1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가원은 이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뒤 29일 5시 확정 정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상징적인 변화 중 하나였던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이 결국 194일 만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취임 하루 뒤인 5월 11일부터 시작해 인사, 안보, 경제, 민생까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중간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네,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게 목적이었지만 때론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엔 장관 부실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지나. 네, 여러 논란과 우려 속에 처음 도어 스태핑 중단을 발표한 건 지난 7월입니다. 출입 기자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바로 다음 날 원거리 방식으로 문답을 재개했습니다. 바로 재개됐던 당시 도어 스태핑 함께 보시죠.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 개만 하고 들어갔다. 특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애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체리 따봉 문자 논란. 대통령은 일정을 이유로 한동안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이후 도어 스태핑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던 방식에서 질문 전에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말실수를 줄이고 정제된 형태로 메시지를 부각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른바 불미스러운 사태로 다시 중단된 도어 스태핑. 대통령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8일 도어 스태핑 함께 보시죠.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 도어 스태핑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과 MBC 기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오늘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대통령실의 홍보 영상 뒷부분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퇴근 대통령 시대와 함께 등장한 도어 스태핑.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약속은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던 용산시대의 상징이었죠.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출근길 약식 회견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치 전국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관심입니다. 오늘의 주요 전국 현안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고 대통령실에선 불미스러운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불미스러운 사태, 지난주 있었던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설전이겠죠?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네.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그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도어 스태핑 끝나갈 무렵 네. 윤 대통령이 등을 돌리니까 돌아설 때 그때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 네. 그것에서 비롯된 비서관과의 설전. 이 모든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개가 될까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먼저 질문 드리면. 지금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표현한 걸 보면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은 기본적으로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네.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은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도어 스태핑은
용산으로 대통령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돼야 되는 그 무대에 MBC 기자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자사 이기주의 아니면 자기 항변에 자기 논리가 담긴 주장을 펴는 무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거는 대통령실과 MBC가 풀어야 될 문제지 국민 전체의 소통을 이렇게 중단하는 그런 소재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빨리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좀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안과 별도로 이 도어 스태핑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좀 솔직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매일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취지가 무색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 대통령에게는 도어 스태핑이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을 중단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과의 소통의 취지 또 소통의 의지 이런 것이 약화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용산으로 옮긴 것이 국민과의 소통하겠다라는 건데 그 상징이 도어 스태핑인데 그러면 용산으로 옮긴 의미, 취지 그것이 퇴색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BC 기자와의 문제는 그대로 풀고 예. 국민과의 소통하는 부분들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MBC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언급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 방안. 사실 이번 설전 논란 또 대통령과의 어떤 그 질문 그 이전에 탑승 거부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용기와 관련된 사실 서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쉽게 재발 방지가 될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통령실이나 MBC 측이나 서로 이제 쿨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제3자가 보기에는 무척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대통령실 기자단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예. 또 MBC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 뭐 기자단에 요구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무슨 뭐 징계를 한다든가 출입 정지를 한다든가라고 하는 조치를 요구는 할 수가 있을 건데 네.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그 대통령실 기자단의 몫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왈가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자단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MBC에는 예를 들어서 해당 기자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정도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몫도 어디까지나 MBC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실에서 뭐 어떻게 개입할 문제는 아닌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자단도 대통령실과 MBC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정리했는데 또 마침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인데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이 지난 금요일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을 표명했고 공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MBC 관련 조치는 아직 여론 수렴 중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입장은 징계 입장으로 좀 갈 것 같다. 기자단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아까 박소정 기자가 정리했는데 MBC 관련 조치는 아직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 대협력 비서관이라면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는 춘추관장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용산으로 오면서 국민소통관장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고 네. 또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 때 대외협력 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언론사 기자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지난 금요일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한 부분들 네. 그 부분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부분들이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MBC와의 관련 조치는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러니까 교체 요구를 할지 아니면 예. 등록을 아예 해제를 할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제 추측으로 보면은 예. 아마 강원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MBC 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서 이렇게 항의성 질문한 걸 보고 그걸 계기로 해서 도어 스태핑을 완전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은 대통령 신변에 유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네. 반면에 홍보수석실이나 국정기획실은 그래도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계속 도어 스태핑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잠정 중단이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온건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양자선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금 의견 수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강원 입장이 좀 오가고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참고로 지난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진 설전이 오갔던 인물은 홍보기획 비서관이고 오늘 사의를 표명한 비서관은 대외협력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입니다. 아직 그 홍보기획 비서관의 입장은 추가로 나온 게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논란 관련해서 대외협력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벽이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촬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뭐 화면을 통해서는 특별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벽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침 또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실 그 소속 홍보기획 비서관하고 MBC 기자하고 설전이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 아니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1층 공간이 너무 노출이 돼 있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실로 드나드는지 너무 공개되는 것이 안보상 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2일 일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일부 기자가 대통령실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촬영을 했다. 그걸 제지하는데도 계속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들 들어서 경호 보안상의 이유로 가림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가림막을 차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자들이 있는 기자실에서 대통령실 쪽으로 누가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에는 나름대로 이제 한계가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또 다양한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고 또 추 의원님과 해석 이어가겠습니다. 자부했던 도어 스태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 스태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 가경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그리고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청와대 출입 기자는 그 언론사의 1호 기자입니다. 그래서 1호 기자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시는 경우에는 예의 범절을 갖추는 것을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대통령 등 뒤에 대고 대통령 인터뷰 끝나고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 풍경입니다. 네, 일단 김행 비대위원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호 기자, 예의범절 교육 등의 내용, 사실 가장 실력 있고 예의범절 갖춘 기자가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을 출입한다는 입장인데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최 의원님도. 예. 네. 일단 그 김행 비대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1호 기자라는 표현, 그러니까 대통령실 취재 기자가 1호 기자라는 표현에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수많은 기자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리고 예의범절을 가르치는다?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은 누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네. 김행 비대위원은 아마 기자 경력도 있고 또 청와대 대변인 경력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이런 상황들을 알 텐데 좀 지나치게 과장돼서 표현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여권 인사들이 MBC 기자의 태도의 문제, 예의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명확한 거는 기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무슨 질문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질문을 하는 것이 기자들의 직업이고 기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은 기자가 질문을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그래도
목적은 상대방의 답변을 얻기 위한 것이지 내 주장을 펴는 또 자기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네.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누구가 됐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은 좀 지적은 해주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김종혁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리퍼를 신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으면서 주말 내내 그렇습니다. 시끄러웠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겁다는 말과 좀 연장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기자들의 태도를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민 소통의 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 또 자사 이기주의가 담긴 항의성 질문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의 본질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도 접근을 하려면 제대로 접근을 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자극적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검찰 속보를 토대로 보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이 됐고, 또 대장동 일당은 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변호사분께서는 앞으로 이번 수사 관련해서 법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최측근의 어떤 혈투가 될 거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일단 첫날부터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고 나서 파장 있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고, 네. 오전에 바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검찰 신문이 진행되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작년 조사 당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 측과의 연루 문제를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2015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과 측이 천화동인 1호 상당 지분을 갖고 있다. 또 배당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남욱 변호사도 인정을 한 모양새가 된 거죠. 네. 이 부분은 유동규 씨도 지난번에 인정을 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대표 측이 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김만배 씨가 갖고 있을 텐데, 김만배 씨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재판장에서 해내올지 네.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라고 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언론을 상대로 이 대표를 향해서 폭력성 발언을 이어갔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만배 씨도 24일 석방될 예정이거든요. 대장동 일당은 다 풀려나는 거고, 아까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에게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발언이 추가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을 해본다면? 유동규 씨가 이런 표현을 했죠. 자신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리고 뭐든 가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폭로를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관심은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된 이후로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인가? 만약에 같은 태도로 나도 이제 폭로하겠다.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면은 어떤 앞으로 그 향배가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사실 양쪽 모두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새벽 석방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오전에 재판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같이 이재명 대표 복심,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차례로 구속이 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당원 제80조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 본인들의 결단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것의 당원 당규상의 결정체가 당원 80조예요. 지금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기소가 됐으니까요. 당원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쯤 돼서는 이제 당헌 제80조 저번에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걸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정진상 실장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웅래 의원님 뭐 이런 분들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되어야 다 공감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응천 의원은 그걸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한 당헌 80조.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모두 당직 정지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원 80조가 뭐냐면 이제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예. 사무총장은 뇌물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네. 다만 정치 탄압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김용부 원장이죠. 김용부 원장은 지금 그 기소된 지 열흘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정진상 실장 경우에는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기소를 앞두고 있을 거고. 하지만 김용 부원장 경우에는 기소가 되는데도 사무총장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당의 지도부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주장들이 비명계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소수의 목소리지만은 이것이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압수수색 저항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했는데 네. 단일 대우에 서서히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촉구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는 흐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법 리스크가 점점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 조작이다, 또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먹히려면은 국민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국민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국민적인 공감이 아직까지 완전히 형성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비리의 대장동 의혹에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가라고 하는 데는 아직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직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자신에 대한 사법적 유기 스스로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스스로 헤쳐나가야지 당과 자꾸 결부시키면은 그거는 당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락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운명 공동체를 같이 하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오후 5시를 향해 갔는데 지금 3시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아직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막판 협상 과정이거든요. 일단 야3당이 제출한 계획서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네. 야당들이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계획서에는 조사 기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일 플러스 30일 한 차례 더 연장해서 90일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또 핵심은 뭐냐면은 대통령실을 겨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이 분산된 것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요. 네. 조사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 또 안보실 경호처가 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들이 법무부와 대검을 포함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약 단속에 따른 질서 유지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다루기 위해서 아마 포함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야3당은 일단은 24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 이 목표는 아직까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총회에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가 조호영 원내대표가 예산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 처리 이후, 그러니까 12월 2일이 법정 기한 아닙니까? 네네. 이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나름대로 물꼬를 텄습니다. 여기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주 그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 아주 전향적이다라고 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오후에 열린 네. 회담으로 나름대로 막혔던 혈로가 뚫렸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를 먼저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어쩌면은 그 방향이 선회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 공감대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추가 속보는 또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전국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박수홍 씨 명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첫 공판도 올렸는데 박수홍 씨는 두 사건 모두 합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남편인 박진홍 씨와 함께 박수홍 씨의 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부는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씨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박수홍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에서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 좀 자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선 보수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뭔가 좀 그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박수홍 씨 측은 두 사건 모두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도 군포시 당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잠들기 전 노트북 위에 라이터 기름을 쏟았다는 거주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요소수 없이도 화물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내 매연 인식 장치를 불법 조작해준 정비업자와 화물차주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요소수 필요량을 인식하는 차량 내 전자장치를 무단 조작한 혐의로 정비업자 3명과 조작을 의뢰한 차주 1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의사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사태, 지방 병원이라면 다들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곳은 좀 더 심각합니다. 병상만 200개인 국립병원인데 전문 의는 딱 1명, 입원 환자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병원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나라에서 세운 강원도에서 유일한 정신질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병원에서 입원 환자 모두를 퇴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병원 1층 로비 깔끔하고 화사합니다. 그런데 한산해도 너무 한산합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환자가 없습니다. 2, 3층 병동 역시 마찬가지 병상이 200개인데 입원 환자 제로입니다. 모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를 볼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몇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장을 빼고 7명. 지금은 한
한 분, 지금 원장 대행님 한 분. 외래 진료도 축소됐습니다. 상담하던 의사가 떠나 환자 역시 진료나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권역 단위 국립병원이라 의사 빼고 상주 직원만 150여 명. 병원이 멈추니 직원이나 간호 인력은 하루 시간 보내는 게 일입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보는 그 인력들이 지금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죠. 평상시 못했던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8월 병원장 임기가 끝났는데 새 원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공석 이후 의사들도 하나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은 전문의는 이제 딱 1명, 그나마도 조만간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전문의가 모두 사라지면 수련을 받을 수 없는 레지던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병원이라서 수련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병원장과 전문의 모집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간 병원과 비교해 부족한 처우와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몸값이 높아지면서 공공정신병원엔 남으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과거 군복무를 하는 공보위라도 배정됐지만 공보위 수가 줄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아예 그냥 문의 전화도 안 와요. 기준 틀로 가면은 민간이 한 50%에서 60% 수준밖에 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지만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방 소재 국립병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공공의료기관 인력 수급 정책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곳에 일은 많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병상 200개, 병원 직원은 150명. 하지만 의사는 떠나고 환자도 따라 나서야 하는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현실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정부가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고 소액 임차인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체납 정보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 각 세대는 1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중개업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정부가 이른바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도 선순위 보증금 같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집주인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보 제공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깁니다. 다만 권한 남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는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집주인을 수상히 여기고 사전에 계약을 피하는 효과가 생길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자기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선순위 채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개정안을 보면 소액 임차인 범위는 1,500만 원, 최우선 변제금은 500만 원씩 늘어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됩니다. 수정된 계약서엔 관리비 항목이 신설될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도 추가됩니다. 개정안은 이번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자정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회의 앞서 주요 7개국 G7은 북한을 규탄하며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만에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은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할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또다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테레비 아사히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0.5%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하락을 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기시다 내각 강요들이 잇따라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 끝에 물러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쿠르드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이를 보복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쿠르드 무장단체도 즉시 보복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엔 널브러진 잔해와 파편만 가득합니다. 자동차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القصف أدى أنه دمار كامل توقفت المحطة كامل وراح فيها شهداء وجرحى. 튀르키예군이 공격한 지역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입니다. 지난 13일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쿠르드 무장단체의 주둔지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25번의 공습으로 89개 목표물을 파괴했고 테러범 여러 명도 처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eröristlere ait barınaklar, sığınaklar, mağaralar, tüneller, depolar, mühimmat depoları büyük bir başarıyla gerçekten tahrip edildi. Bunların sözde karargahları dahil hepsi de isabetle vuruldu, tahrip edildi.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공습이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쿠르드 노동당과 시리아 민주군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군의 공습에 쿠르드 무장단체들도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11명의 러시아군 포로를 사살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번 달 중순 루안스크 주의 마키우카를 수복할 당시 최소 11명의 러시아 병사를 사살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담당관은 해당 사건이 항복하는 척 공격한 러시아 병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437명을 포함해 민간인 8,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기준으로 이 같은 사망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코스틴 총장은 다친 민간인이 11,000명에 달했다면서 집계가 어려운 동남부 러시아 점령지를 포함하면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아르테미스 1호의 우주 발사 시스템에 의해 발사된 오리온 우주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44분부터 달 근접 비행을 시작해 약 13분 뒤에는 최근접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리온 우주선은 달 뒷면 상공 약 130km를 지나게 되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오리온 우주선은 달의 최근접 지점을 통과할 때 서비스 모듈의 궤도 기동 시스템 엔진을 약 2분 30초간 분사하고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원거리 역행 궤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수비와 공격 그리고 중원조차 어느 한 곳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의 경기 축구에서는 강한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가 도하에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수비수 아라우오는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낫지 않은 듯 따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밝고 여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카바니와 수아레스, 누네스가 버티는 공격진은 화려합니다. 중원에는 토트넘의 벤탄쿠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도 잘 뛰는 발베르데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이 아주 위협적입니다. 때문에 상대를 1대1로 막아내기보다는 공간을 내주지 않는 협력 수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유기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다르게 하려고 하면 뭔가 더 실수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거 같이 영건이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경기장에서 맞췄던 것들을 다시 이제 잘 생각하고 실수했던 부분만 잘 정리해서 이제 운동장에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는 흐름의 경기. 우루과이의 강한 공격을 협력 수비로 무디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문에 우루과이전은 벤투호의 수비 조직력에 더 큰 기대를 해야 하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피파가 월드컵 개막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주장 캐리커처 첫 페이지를 손흥민 선수가 장식했습니다. 피파는 참가국 32개 나라 선수단 주장들을 표현한 캐리커처를 게시했는데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캐리커처에서 손흥민은 해리케인 등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소파 뒤에는 게러스 베일과 에덴 아지르가 웃는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내일은 눈 대신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 큰 추위 없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도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에는 5에서 20mm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대전도 8도, 부산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대전은 15도, 대구는 16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